여러분들 교재 160쪽입니다. 12번째 섹션 상평형도. 상평형도라는 것은 물질의 세 가지 상인 고체, 액체, 기체를 온도와 압력의 상관관계로 나타낸 그림입니다. 보통은 X축을 온도, Y축을 압력으로 해서 물질의 상을 온도, 압력의 상관관계로 해서 나타낼 수도 있지만 또 특이하게 X축을 압력으로 놓고 Y축을 온도로 표시를 하여서 상의 관계를 표시할 수도 있겠죠. 원래 상평형도를 영어로 표현하면 페이스 다이어그램이라고 표현합니다. 페이스. 상에 대해서 나타낸 그림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것을 한자어로 해석을 할 때 상평형도라고 하는 용어를 썼는데 이 상평형도라는 용어가 기가 막히게 해석을 잘했어요. 상평형도를 물의 상평형도를 가지고 따져볼까요? 자, X축이 온도, Y축을 압력으로 나타냈고 여기 solid, 고체 상태, liquid, 액체 상태, 그리고 오른쪽이 이 gas, 기체 상태고 고체와 액체의 경계가 용융곡선이죠. 용융곡선은요, 고체와 액체가 공존하는 용융점이라고 하는 평형상태 조건들을 모아놓은 곡선입니다. 액체와 기체 경계 영역이 기화곡선인데 기화곡선이라는 것은 액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점인 기화점을 압력에 따라서 이렇게 모아놓은 곡선이죠. 승화곡선도 마찬가지예요. 승화곡선은 고체와 기체가 공존할 수 있는 승화점이고 그것을 모아놓은 곡선이 바로 승화곡선. 그리고 여기 3종점, 고체와 액체와 기체 모두 공존할 수 있는 3종점. 이것도 일종의 평형상태 조건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물질의 상들이 뭐를 기준으로 해서 분리가 돼서 표시가 되냐면은 평형상태 조건을 기준으로 평형상태 조건이 용융곡선, 기화곡선, 승화곡선 3종점을 기준으로 해서 물질의 상들이 저렇게 분류가 되어 있죠. 이것을 상평형도라고 표시를 합니다. 자, 상평형도를 보니까 첫 번째로 용융곡선. 용융곡선은 압력이 달라지면은 용융점, 농점이 달라집니다. 기화곡선은 압력이 달라지면은 기화점, 끓는 점이 달라지죠. 그것들을 다 모아놓은 곡선. 승화곡선은 압력이 달라지면은 그때 승화점이 달라지고 그것을 모아놓은 곡선이죠. 그리고 증발이다라고 하는 것은 증기가 발생하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증기라고 하는 것은 기체죠. 액체에서 기체로 기화가 되는 것도 증발입니다. 그리고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가 되는 것도 기체 또는 증기가 발생하기 때문에 증발이죠. 액체와 기체의 경계 영역은 액체에서 기체로 증발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이것을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승화곡선이라는 것은 고체에서 기체로 증발하는 곡선이기 때문에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라고 하죠. 이 액체의 증기압 곡선이 기화곡선 그리고 고체의 증기압 곡선이 승화곡선을 서로 교차를 해서 만나게 하면은 여기가 바로 뭡니까? 고체, 액체, 기체가 공존하는 3종점이 될 수가 있겠죠. 자, 그런데 여러분들 3종점에 대해서 조심을 하셔야 됩니다. 왜냐면은 고체, 액체, 기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상이 만나도 3종점이지만 여러분 고체 1과 고체 2가 구조가 다르면 이건 또 서로 다른 상이에요. 이렇게 해서 고체 1, 2와 액체가 만날 수도 있고 또는 고체 1, 2, 3이 만날 수도 있고 하여튼 서로 다른 상이 고체 간에도 상이 달라질 수가 있다. 또는 가끔씩은요 액체 중에서도 초임계 유체 상태까지 포함을 해서 액체 간에도 상이 다를 수 있다고 해서 그까지 포함해서 3개의 상이 다를 때 3종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2O의 이 상평형도를 보면은 초임계 유체 상태가 있어요. 초임계 유체 상태에는 뭐를 기준으로 여기 임계 온도, 임계 온도이기 때문에 온도는 온도고 임계, 크리티컬한 온도죠. 또 압력, 임계 압력입니다. 압력은 압력인데 크리티컬한 압력이죠. 그러면 임계 온도가 뭐냐? 임계 온도보다 온도가 더 높은 상태가 됐어요. 이 상태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높이 상승시켜도 기체에서 액체로 안 되죠. 이 임계 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는 압력을 상승시키면 기체에서 뭘로 넘어갑니까? 액체로 넘어가는데 임계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 상태에서는 아무리 압력을 높여도 액체로 넘어가지 않고 그냥 초임계
유체로 넘어갈 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나타나냐? 임계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는 지금 온도가 충분히 높기 때문에 이 물질의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커요. 압력을 높였다라고 하는 것은 부피가 감소가 되는 거죠. 부피가 감소가 되면은 분자 간의 거리는 가까워지고 분명히 인력은 작용하지만 온도가 워낙 높아가지고 운동 에너지가 충분히 크기 때문에 이 입자들 간의 거리는 가까워지만 항상 어때요? 인력을 극복하죠. 이것이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임계 온도보다 더 높은 온도에서 압력을 상승시키게 되면은 초임계 유체 상태로 넘어가게 되죠. 또 임계 압력보다 더 높은 압력 상태에서 온도를 높여도 마찬가지로 초임계 유체 상태로 가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바와 같이 초임계 유체 상태에서는요, 충분히 압력이 높고 충분히 온도가 높아요. 그러면 압력이 높다는 것은 이 물질들 간의 거리가 가깝다는 거죠. 온도가 높다는 것은 물질 입자들 하나하나의 운동 에너지가 크다는 거예요. 거리가 가까우니까 인력은 분명히 작용하는데 운동 에너지가 커서 항상 그 인력을 극복할 수 있는 상태. 그것이 바로 초임계 유체 상태죠. 거리가 가까우니까 외관상으로 보면 액체 같아요. 그런데 항상 인력을 극복하니까 이것들이 벽면을 타고 천장을 타고 가기도 하면서 3차원적으로 면을 따라서 어디든지 이동을 하더라. 그래서 이걸 우리가 초임계 유체 상태라 하고, 특별히 산업적으로는요,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유체 상태를 굉장히 광범위하게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얼마나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유체 상태를 가지고서 다양한 실험들을 많이 했던지 아예 이 논문을 발표하는 논문집 이름, 저널 이름 자체가 바로 저 초임계 유체, 이산화탄소 초임계 유체 또는 이 초임계 유체라고 하는 그런 저널집이 있을 정도로 굉장히 거기에 대해서 광범위한 연구를 많이 하는데, 뭐니만 해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산화탄소의 초임계 유체 상태이고, 그것은 추출 용매로도 많이 사용합니다. 여러분들 커피 마시잖아요. 커피에서 카페인을 제거할 때 예전에는 몸에 좋지 않은 다이클로로메테인이라든지 또는 에틸아세테이트 같은 거를 사용하기도 했었는데, 근데 요즘에는요, 대부분의 이 카페인을 제거할 때 사용하는 용매가 초임계 상태의 이산화탄소. 이산화탄소가 모여 있으니까 액체처럼 되잖아요. 그래서 카페인을 제거를 했어요. 근데 이산화탄소는 조금만 온도가 높아도 바로 기체가 되어버리니까 또 제거하기도 굉장히 쉽다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 교재 160페이지 밑에 보니까 상경계에서의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상경계에서의 조건은 클라페이론식이다라고 해서 나타나 있는데, 이 클라페이론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한 가지만 기억하시면 돼요. 상경계 곡선에서의 순간 기울기는 아주 작은 온도 변화량분의 아주 작은 압력 변화라. 일반적으로 상경계 곡선을 그리면은 X축이 온도죠. Y축이 압력이잖아요. 그러면 기화곡선을 볼까요? 이 기화곡선에서의 순간 기울기라는 것은 아주 작은 X축의 변화량분의 아주 작은 Y축의 변화량이고, 아주 작은 X축의 변화량은 온도 변화량이죠. 아주 작은 Y축의 변화량은 압력 변화량에 해당이 됩니다. 따라서 순간 기울기는 바로 dT분의 dP다라고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원래 깁스 듀엠식이라고 하는 것에 의해서 유도가 되면은 델타 V분의 델타에 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이 아실 필요가 없어요. 하여튼 X축의 아주 작은 변화량분의 Y축의 아주 작은 변화량은 dT분의 dP고, 이게 상경계곡선에서의 순간 기울기인데, 이것이 어떻게 표현된다고요? T 델타 V분의 델타 H로 표시가 된다라고 하는 것만 기억을 하세요. 델타 H니까 상경계 곡선 위에서의 그 엔탈피 변화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우리가 특별한 말이 없는 한은요, 항상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고요.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는 것을 기준으로 하는 것은, 이 X축이 온도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간다는 것은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죠. 온도가 높아지는 방향으로 간다는 것은 고체가 액체로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흡열 과정이죠. 또 액체가 기체로 이렇게 온도가 낮은 데서 높은 쪽으로 간다는 것은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흡열 과정이죠. 승화가 되는 것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되는 이 과정 자체가 흡열 과정. 따라서 각각의 과정에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넘어갈 때의 잠열이라고 합니다. 상이 변화가 될 때의 엔탈피 변화를 잠열이라고 하고, 특별히 온도가 낮은 영역에서 온도가 높은 영역 쪽으로 변하는 것처럼 보이는 이걸 우리가 잠열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잠열값이 기본적으로 다 무슨 값이라고요? 양수값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양수값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고체에서 액체로 변화될 때 1몰을 기준하면 몰 용용열입니다. 액체에서 기체로 변화될 때 1몰을 기준하면 몰 기화열이죠. 고체에서 바로 기체로 변화될 때 1몰을 기준하면 몰 승화열. 이 잠열값은 몰 용용열, 몰 기화열, 몰 승화열 모두 양수값인 것을 볼 수 있어요. 자, X축이 온도, Y축이 압력일 때 상의 위치가 어디서 어디로 바뀔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뀔 때 그렇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자, 다시 얘가 여기다 적어보면은 상경계 곡선에 의해서 아주 작은 변화량은 TT분의 DP이고 이것은 T 델타 V분의 델타 H인데 잠열 영어로 하면 latent heat이라고 하죠. 이 값은 항상 양수예요. 절대 온도는 항상 양수잖아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뭘 볼 수가 있냐면은 상경계 곡선 위에서의 기울기가 양이다라고 하는 것은요. 델타 V가 양인 경우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상경계 곡선 위에서의 이 순간 기울기가 음의 값이 되려면은 델타 V가 뭐가 돼야 돼요? 음의 값이 돼야 되죠. 다른 건 기본적으로 양수이기 때문에.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가 될 때 델타 V가 어떻게 되는 경우? 양수인 경우 델타 V 값이 양수인 경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될 때 델타 V가 양수라는 것은 부피가 어떻게 돼요? 증가되는 경우죠. 그것은 순간 기울기가 어떻게 돼요? 양의 값을 나타낸다는 거죠. 이번에는 X축이 온도, Y축이 압력이고요. 음의 기울기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될 때 부피가 어떻게 된다고요? 예, 음의 기울기가 나타났다는 것은 델타 V 값이 음이라는 거죠. 부피가 감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될 때 부피가 증가가 되는 경우면 양의 기울기가 나타내져 있고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될 때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라면 그것은 음의 기울기를 나타내게 되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1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표에서 정리를 하고 있죠. 여러분들 H2O는요 굉장히 특이한 물질에 해당이 됩니다. H2O는 육각형 고리 구조의 형태로 수소 결합이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형성되면서 고체 상태에서가 오히려 부피가 크죠. 액체 상태에서가 오히려 부피가 작잖아요. 그러면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변화되면 부피가 커지는 거예요? 작아지는 거예요? 작아지죠. 부피가 감소가 되는 경우이기 때문에 무슨 기울기? 음의 기울기로 나타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러면은 H2O가 이번에는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 어떠냐? 여러분들 액체에서 기체로 될 때는요, 기본적으로 부피가 수백 배 증가돼요. 또 고체에서 기체로 승화될 때도 부피가 수백 배 증가되죠. 그러므로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는 항상 부피가 증가되고 양의 기울기,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는 항상 부피가 증가되고 양의 기울기죠. 더군다나 여기서 또 뭘 알 수가 있냐면요, 용융곡선은 기울기가 음이든 양이든 간에 대부분의 경우를 보면 좀 가팔라요. 그런데 여기 기화곡선이나 승화곡선은 기울기가 좀 완만한 편이죠. 그것도 여기에 이미 정보가 있습니까? 예, 이미 여기에 정보가 있어요. 순간기울기 dt분의 dp는 t 델타 v분의 델타 h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타날 때, 자, 고체와 액체 간에는요, 부피 변화량 자체가 양수값이든 음수값이든 작은 값이에요. 그럼 분모가 작으면은 이 전체 값은 어떻습니까? 크죠. 그러니까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될 때는 그 값이 음의 기울기든 양의 기울기든 이 값 자체가 작기 때문에 전체 값 자체가 커서 이 기울기가 어때요? 굉장히 가파르죠. 자,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여러분들 교재 161페이지 제일 위에 그래프 두 개 중에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죠. 이산화탄소 같은 경우에도 액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의 기화곡선, 고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의 기화곡선은 기체로 변화되기 때문에 부피 변화가 엄청나게 크죠. 그래서 부피 변화가 굉장히 커요. dt분의 dp 이퀄 t 델타 v분의 델타 h에서 부피 변화량 자체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전체 값은 어때요? 작겠죠. 그래서 이 기체로 상이 변화되는 기화나 승화의 경우는 이 기울기가 비교적 완만한 편이에요. 근데 여기 용융곡선은 어때요? 예, 기울기가 비교적 굉장히 가파르게 나타나 있죠. 왜냐면은 고체에서 기체로 상이 변화될 때는 부피가 증가하든지 감소하든지 간에 보통 그 부피 변화량이 작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이산화탄소에서는 분명히 고체에서 액체로 상이 변화될 때 부피가 증가돼요. 왜 그렇게 알 수 있어요?
기울기가 양수값이기 때문에 이 기울기 값 dt분의 dp라고 하는 것은 t 델타 v분의 델타 h이고 t 값 자체가 양수죠. 이 기울기가 뭐예요? 양수값이잖아요. 그러면은 이 흡열 과정이니까 또 델타 h가 양수고 이 델타 v가 모여야만이 이 기울기가 양의 값일 수밖에 없어요. 양수값이어야 되죠. 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델타 v 값 상이 변화될 때 델타 V가 양수라는 것은 부피가 증가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160페이지 제일 아래쪽에 있는 것을 보시면 됩니다. 한 번 더 정리해 볼까요? 16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160페이지 아래쪽에 있는 내용을 봤을 때 X축이 온도이고 Y축이 압력일 때 양의 기울기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면 부피가 증가됩니다. 이게 부피가 증가되면요, 밀도가 감소가 되는 거예요.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할 때는 부피가 감소하고 밀도가 증가되는 경우죠. 양의 기울일 때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부피가 증가되었으면 음의 기울일 때는 당연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바뀌면은 부피가 감소하는 거죠. 밀도가 증가하는 거죠. 거꾸로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갈 때는 부피가 증가하는 거고 밀도가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교재 161페이지를 보면은요, 괄호 2번 물의 상표용도의 특이한 점하고 이산화탄소의 상표용도의 특이한 점이 나오죠. 여러분 물의 상표용도가 이렇게 용융곡선의 음이라는 것이 이게 특이한 거예요. 일반적인 거예요. 특이한 거예요. 화합물 중에서 이렇게 화합물이라는 것은 두 종류 이상의 원소가 이온 결합이나 공유 결합에서 형성한 물질을 말하는데 화합물 중에서 용융곡선의 음인 것은요, 물밖에 없어요. 우리가 주위에 다른 물질을 찾아봐도 잘 발견이 안 되더라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용융곡선이 음인 것은 왜 그러냐면은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크다. 고체가 액체보다 부피가 큰 것은 고체로 되었을 때 이 H2O 간의 수소 결합에서 이 육각형 고리 구조가 3차원적으로 무한대로 형성되면서 빈 공간이 많기 때문이다라고 해석을 하죠. 또 이 161페이지 오른쪽 상표용도, 이산화탄소의 상표용도는 어떤 점이 특이하냐라고 하면은 3중점에서의 압력이 5.11기압입니다. 그 말은 우리가 살아가는 온도인 1기압의 조건은 5.11기압보다 더 작고 이 1기압이라는 것이 3중점의 압력보다 더 작죠. 그 말은 1기압하에서는 항상 고체 아니면은 기체만 존재할 수 있어요. 3중점 위에서 고체, 액체, 기체가 온도 조건에 따라 존재할 수 있는데 현재 1기압의 조건이 3중점의 압력보다 낮아서 1기압에서는 이 대략 마이너스 76도를 기준으로 온도가 낮으면 고체, 마이너스 76도보다 온도가 높으면 기체로 이 액체상이 1기압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아주 특징적인 상표용도를 나타내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두 가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교재 162쪽에 예제 문제가 있습니다. 예제 문제를 풀어봅시다. 그림은 헬륨의 온도와 압력의 변화에 따른 상평형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라 라고 했어요. 헬륨을 봤더니 아니 거의 0켈빈 근처에서 이렇게 이 물질의 상이 액체 그리고 고체, 기체가 왔다 갔다 변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압력은 다양하게 굉장히 큰 압력까지 나타나 있죠. HCP라고 하는 것은요, 육방 조밀 구조입니다. BCC라고 하는 것은 채심 입방 구조이죠. 그리고 액체 1, 액체 2가 있고 인계점 그리고 기체가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상경계 곡선이 특이하게 무슨 기울기입니까? 음의 기울기죠. 음의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상이 변화되면은 부피가 증가합니까? 감소합니까? 부피가 감소하는 경우죠. 부피가 감소하면은 밀도로 따지면 밀도가 증가합니다. 거꾸로 이 헬륨 1에서 헬륨 2로 상이 변화가 되면은요, 부피가 증가가 되는 것이고 밀도 값이 감소하는 것으로 볼 수가 있겠죠. 자, 여기 기억을 먼저 볼까요? 고체 헬륨은 승화되지 않는다. 고체 헬륨은 HCP 형태로 존재를 하든지 또는 BCC 형태로 존재하든지. 자, 고체가 승화가 되려면은 반드시 어떻게 돼야 됩니까? 액체를 거치지 않고 바로 기체로 가야 되는데 이 고체에서 기체로 가려면은요, 반드시 어때요? 액체를 거쳐야만이 기체로 넘어갈 수가 있죠. 따라서 승화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기억의 설명이 옳은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니은, 액체 헬륨 1이 액체 헬륨 2로 넘어가요. 이렇게 되면은 부피가 증가가 되고 밀도가 감소가 되죠. 밀도가 감소하는데 밀도가 증가한다라고 니은에 잘못 나와 있기 때문에 보기 니은의 설명이 틀렸습니다. 디귿, 액체 헬륨 2,
액체 헬륨 2는 바로 여기에 해당이 되죠. 액체 헬륨 2가 존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온도로 보니까 대략 한 2.5 켈빈 정도가 되죠. 그래서 약 2.5 켈빈이다라고 하는 디귿의 설명 내용이 옳은 설명입니다. 이 예제에서는 기업과 디귿 두 개가 옳기 때문에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답이 3번이 됩니다. 여러분들 교재 163쪽을 보면은요, 7번째 단원, 용액 단원입니다. 우리가 이때까지 바로 앞에 단원 6장에서 기체, 액체, 고체, 물질의 상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이렇게 물질의 상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을 균일 혼합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을 용액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지금은 상에 대해서 배우고 난 다음에 그 물질의 상이 뭐든지 간에 서로 다른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을 균일 혼합물로 만든 용액에 대해서 다룹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것은 5글자로 균일 혼합물입니다. 어느 부위를 취하더라도 항상 두 종류 이상의 물질들의 농도비가 동일하더라. 2글자로 하면은 용액, 5글자로 하면은 균일 혼합물이죠. 자, 용액 중에서 양이 비교적 많은 성분이 있습니다. 그것을 용매 솔벤트라 하고, 양이 상대적으로 적은 물질이 있어요. 그것을 우리가 용질 솔루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자, 용매가 뭐냐, 용질이 뭐냐라고 하는 것은 또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지만 그냥 우리는 심플하게 상대적으로 양이 많은 성분이 용매, 상대적으로 양이 적은 성분이 용질이라 하고, 관습적으로는요, H2O하고 다른 것들이 섞일 경우에는 아예 처음부터 H2의 양이 더 적든지 많든지 간에 상관없이 H2로 용매로 보는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거는 시험에서 출제될 때 항상 그 기준이 달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교수님들이 질문하는 내용들을 가지고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동그라미 4번, 164쪽 동그라미 4번 바로 밑에 보니까 지배적으로 양이 많은 성분이 용매가 기체인 경우가 있고 액체인 경우가 있고 고체인 경우가 있죠. 여러분, 지배적으로 많은 용매가 기체인 경우가 대표적으로 공기입니다. 공기에서는 질소 분자가 제일 많죠. 이것이 용매, 그리고 산소 분자나 아르곤 같은 기체들이 섞여 있어요. 그리고 용매가 액체인 경우, 바닷물에서는 H2가 지배적으로 많고 이온이나 다른 극성 분자들이 용해되어 있죠. 균일하게 혼합되어 있기 때문에 용액이라 합니다. 탄산수 같으면은 H2에 이산화탄소가 용해되어 있어요. 균일하게 용해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봐주죠. 그리고 철이라고 하면은 그냥 Fe가 철인데 이 철에다가 탄소를 극미량을 용해를 시키는데 아주 균일하게 용해시키면은 그것을 우리가 강철이라고 하죠. 철은 아이론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강철은 뭐라고요? 스테일이라고 표현을 하죠. 이렇게 강철 같은 경우도 이 양이 지배적으로 많은 성분이 고체인데 하여튼 두 종류 이상의 물질이 균일하게 혼합되면 이걸 다 뭐라고 합니까? 용액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기본적으로 용액이 형성이 되기 위해서는요,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도 충분히 커야 됩니다. 그런데 용매와 용질 간의 사이즈가 너무 심하게 차이 나면 또 균일하게 혼합될 수 없어요. 마치 인력이 작용하는 것을 커뮤니케이션 하는 걸로 봤을 때, 걸리버가 소인국에 갔을 때 걸리버가 소인들하고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하든가 안 하든가요? 대화를 하죠. 그러니까 인력은 작용해요. 서로 커뮤니케이션을 하는데 걸리버가 소인들하고 분리되어 있는 거예요. 항상 섞여 있는 거예요. 항상 분리되어 있죠. 어디를 가나 분리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이즈가 너무 심하게 차이가 나면은 절대로 균일하게 혼합될 수가 없죠. 그래서 용매 분자와 용질 분자의 크기도 비슷해야 되고 인력도 비슷해야, 또는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해야 용매와 용질이 균일하게 혼합된 용액이 형성될 수가 있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용매의 사이즈가 0.2에서 2나노미터 정도가 됩니다. 따라서 용질의 사이즈도 0.2에서 2나노미터가 된다면 용매와 용질의 사이즈가 비슷해서 균일 혼합물인 용액이 형성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용질 입자가요, 2나노미터에서 1000나노미터로 용매보다 수십 배 이상 크게 되면은, 그러면은 그때는 균일하게 혼합되기가 어렵게 되고, 이걸 우리는 대표적인 풀균일 혼합물인 콜로이드 분산액이다라고 표현합니다. 용질 입자가 1000나노미터, 여러분 1000나노미터는요, 마이크로미터 단위라면 1마이크로미터인데 이거보다 더 커지게 되면은 이제 사람 눈으로 그 입자가 관찰될 수 있고, 물론 시력이 어떤가에 따라 좀 차이는 나겠죠. 그걸 우리가 서스펜션 입자라 하는데, 많은 책에서는 서스펜션 입자와 콜로이드 입자를 모두 뭉뚱그려서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콜로이드 입자의 정의는요, 빛을 산란할 수 있는 2에서
1000나노미터 사이즈의 입자를 말하는데 1000나노미터 정도라면은 아직은 사람 눈에 잘 관찰이 안 돼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관찰되냐면 아주 센 빛에 의해서 관찰되죠. 여러분 이 강의실에 먼지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강의실에 먼지가 생각보다 굉장히 많아요. 근데 평소에는 잘 안 보이는데 어디서 관찰할 수 있냐면은 지금 여기 LCD 프로젝터가 있어요. 이 LCD 프로젝터가 있고 요 LCD 프로젝터 이 빛 광원이 굉장히 밝은 빛이거든요. 이 빛을 보면은 이 먼지가 마치 이 개미들이 바글바글 하는 것처럼 먼지가 이렇게 떠다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저거는 아주 센 빛으로 비추기 때문에 저 먼지 입자라고 하는 콜로이드 입자가 빛을 산란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래서 빛을 산란시키면은 그 입자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느끼게 되는데 보통은 어떻게 보이냐면은 뿌옇게 보여요. 그래서 우유, 안개, 연기 같이 뿌옇게 보이는 대부분의 것들은요, 용매 중에 콜로이드 입자라고 하는 비교적 큰 입자가 분산되어 있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이거는 정확하게 말하면 용액이 아닙니다. 이건 다 불균형 혼합물이에요. 콜로이드, 분산액과 서스펜션은 모두 불균형 혼합물이죠. 그러니까 용질 입자가 이렇게 빛을 산란할 수 있을 정도의 크기면은 공통적으로 뿌옇게 보입니다. 그런데 용질 입자가 충분히 작은 입자이면서 용매와 균열하게 쌓이면 절대로 뿌옇게 안 보이죠. 투명하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게 액체 용액인 것처럼 보이는데 투명하면은 기본적으로 용액이고 뿌옇게 보이는 우유나 안개나 이런 것들은 다 뭐라고 생각하시면 됩니까? 용매 중에 콜로이드 입자가 분산되어 있구나라고 보시면 되죠. 두 번째 원리. 용해가 일어나려면 어떻게 되느냐?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해야 됩니다. 충분히 큰 인력이 작용하는데 일단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면은 용매와 용매 간에도 인력이 작용합니다.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면은 용매와 용매 간에도 인력이 작용하고 용질과 용질 간에도 인력이 작용하죠. 용매와 용매 간의 인력, 용질과 용질 간 인력뿐만 아니라 용매와 용질이 혼합되면은 용매와 용질 간에도 인력이 작용해야 되는데 섞였을 때 용매 용질 간의 작용 인력이 용매 용매 간 용질 용질 간 인력과 비슷하거나 더 인력이 크게 되면은요, 기본적으로 균열하게 잘 섞일 수가 있습니다. 인력의 측면보다 더 정확한 표현은 그 용해가 되는 과정에 자발적으로 일어나야 되고, 모든 과정의 자발성은 델타 G 값으로 판단하죠. 우리가 연력학 단원에서 이미 배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그 변화 과정에서의 델타 G 값이 0보다 작으면은 자발적으로 일어나고, 만일에 용매와 용매 간의 인력,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요, 델타 H가 거의 제로예요. 그러면 섞이는 그 행위 그 자체가 무질서지기 때문에 엔트로피가 증가되죠. 그래서 엔트로피가 증가되면은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수고 마이너스 T 델타 S가 뭐가 됩니까? 음수죠. 다시 이야기합니다. 용매와 용매 간의 인력, 그리고 또 용매와 용질 간의 인력이 비슷하다라고 하면은 델타 H가 음수인지 양수인지는 모르지만 거의 0에 가까운 값이죠. 그래서 거의 0에 가깝기 때문에 무시할 수 있고, 섞이는 행위 그 자체, 섞이는 과정 그 자체가 바로 무질서해지기 때문에 엔트로피 변화량이 양수, 따라서 마이너스 T 델타 S가 음수가 되어서 전체 델타 G가 음수가 되면서 자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인력의 측면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라면은 기본적으로 섞이는 과정에 의해서 무질서도가 높아지면서 엔트로피가 증가되면서 깁스 자유는 값의 변화가 음수가 돼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발열 과정인 경우도 있고 흡열 과정인 경우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대부분의 경우는 델타 H 값도 같이 고려를 해서 델타 G 값을 생각해야 되겠죠. 자, 밑에 있는 경우는요, 델타 H와 델타 S를 모두 고려했을 때 결국 하여튼 델타 G 값이 어떻게 되더라? 음수가 되어서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대표적인 경우에 해당됩니다. NaCl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요, 흡열 과정이에요. NaCl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은 흡열 과정인데 델타 G 값을 판단할 때 델타 H 빼기 T 델타 S로 판단하고, 흡열 과정이니까 양수죠. 이게 양수면은 델타 G를 양수가 되게 만들어요? 음수가 되게 만들어요? 양수가 되게 만드니까 잘 안 일어나게 만들 텐데 NaCl이 용해되는 과정에서 엔트로피가 증가되고 이 요소에서 마이너스 T 델타 S 전체가 음수가 되어서 이 음수가 양수를 상쇄하고도 전체 델타 G를 뭐가 되게 만들더라? 음수가 되게 만들어서 이 과정이 잘 일어나게 만듭니다. 여러분들 교재 165페이지 보면은 용해가 되는 원리를요, 온도와의 상관관계에서 나타내는데 여기서는 르사틀레의 원리를 가지고서 설명합니다. 르사틀레의 원리는
다음 단원에서의 화학평형 단원에서 우리가 다시 공부할 텐데, 화학평형 또는 평형에서 평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농도, 온도, 압력의 변화가 생기면은 그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한다는 원리. 이것이 르샤틀레의 원리고, 여러분들 르샤틀레의 원리의 정의 정도는 암기를 해 놓으시면 좋습니다. 발열 과정일 때는요, 발생하는 열이 일종의 생성물입니다. 흡열 과정일 때는 발생하는 열이 일종의 반응물이죠. 무슨 말이냐면은 발열 과정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이 이렇게 용해가 되어서 열이 방출됐죠. 그러니까 열은 일종의 생성물이에요. 흡열 과정을 볼까요? 흡열 과정이라는 것은 열이 없으면은 이 과정 자체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열이 일종의 반응물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죠. 자, 발열 과정 먼저 해봅시다. N2가 H2에 용해되는 과정은 발열 과정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어떻게 했냐면 온도를 상승시켜요. 온도를 상승시키면 이 전체에서 뭐가 증가하는 효과가 나타날까요? 에너지항, 온도항은 바로 이 에너지와 연결되어 있죠. 에너지항이 증가가 되는 또는 열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고,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르면 이것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이 이동이 되죠. 감소하는 방향은 어떻게 됩니까? 역반응의 방향이죠. 역반응의 방향은 N2가 H2에 용해되는 것에 역반응이니까 오히려 N2가 H2로부터 석출되어서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지더라. 그래서 용해 과정이 발열 과정인 경우는요, 온도가 높을수록 용해도가 낮아지더라 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번에는 NaCl이 물에 용해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인데, 이 경우는 어떻게 되느냐? NaCl이 물에 용해될 때 반드시 에너지항 또는 열항을 흡수를 해야 돼요. 이거를 흡수하지 않으면 이 과정이 일어날 수 없죠. 그런데 이 과정에서 어떤 조작을 했냐면 온도를 상승시켰어요. 온도를 상승시키면 이 전체에서 뭐가 증가될까요? 예, 에너지항이 증가되는 효과가 나타나죠. 에너지항이 증가되면 르샤틀레의 원리에 따르면 이것이 감소하는 방향으로 평형이 이동이 돼요. 이 에너지항이 감소하려면 NaCl이 이 에너지를 가지고서 물에 용해돼서 생성물로 가면 되겠죠. 더 용해가 잘 되는 정반응 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흡열 과정인 경우에는요, 온도가 상승하면 상승할수록 용해도 값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이거 전체를 정리한 것이 165페이지 르샤틀레의 원리 정리한 바로 위에 있어요. 한 가지만 암기하세요. 흡열 과정은 온도가 상승하면은 정반응 쪽으로 평형이 이동이 되면서 용해 과정인 경우는 용해도가 높아지더라. 그것만 기억하면 되겠죠. 그렇다면은 흡열 과정인데 온도가 오히려 낮아지면 어떻게 돼요? 역반응 쪽으로 되면서 석출되겠죠. 흡열 반응인데 온도가 높아지면 용해되는 정반응 쪽으로 한다면, 발열 과정이라면 당연히 온도가 높아지면 그 역반응 쪽으로 가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흡열 반응인 경우 또는 흡열 과정인 경우는 온도가 높으면 더 정반응 쪽으로 가더라. 여기서는 지금 용해가 되는 과정이 흡열 과정이기 때문에 정반응 쪽이라는 것이 더 용해가 잘 되고 용해도가 높아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재 166쪽을 보면은요, 농도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단어는 용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용액이라고 하는 단어는 기본적으로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이 되어 있는 물질이죠. 두 종류 이상의 순물질이 혼합이 되면은 그때 뭘 따져야 됩니까? 누가 더 쪽수가 많냐? 전체 중에서 누구누구가 얼마만큼 존재하냐? 마치 우리가 농도에 대해서 다룰 때 초등학교 때 어떻게 했냐면은 초등학교 때 한 반에 40명이었어요. 그러면은 남학생이 20명이고 여학생이 20명이면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20대 20 또는 1대 1 그러잖아요. 그리고서 남학생들이 여학생한테 야, 우리도 20명이야. 우리가 너네들한테 앉아. 근데 여학생들도 어때요? 우리도 20명이야. 우리가 너희보다 숫자가 많지는 않지만 적어도 적지는 않아. 우리는 1대 1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그리고서 남학생 20명, 여학생 20명이었는데 그때 누군가가 전화가 왔어요. 누굴까요? 여학생이 전화가 왔어요. 그럼 여학생이 21명이 되어 있어요. 남학생이 20명이죠. 그러면 누가 더 많다고 그래요? 여학생이 21명 대 남학생이 20명. 21대 20으로 여학생들은 자기들이 더 많은 걸 알죠. 그게 바로 우리가 초등학교 때부터 배웠던 농도 개념이에요. 우리가 더 많다. 우리가 쪽수가 많다. 이게 바로 농도예요. 그래서 전체 중에서 가장 기본적인 농도가 어떠냐라고 하면은 바로 분율입니다. 뭐니 해도 분율이에요. 전체 숫자가 남학생 20명, 여학생 21명.
그러면은 41명 중에 여학생의 숫자는 21명. 그러면 41분의 20이라면 뭐보다 커요? 0.5보다 크죠. 원래 20명이면은 40명 중에 여학생이 20명 하면은 이 B는 0.5예요. 그래서 이제 분율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분율은 전체 수분의 특정 성분의 수. 남학생이라고 하면은 41명 중에서 20. 그러면은 0.5보다 작은 값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 양으로도 나타낼 수 있어요. 양이라고 하면은 기본적으로 질량 또는 부피인데 보통은 질량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제일 많습니다. 분율은 수의 비로 나타낼 수도 있고 양의 비, 특히 질량의 비로 많이 나타냅니다. 수의 비로 나타낼 때 화학에서는 몰수를 많이 나타내죠. 전체 성분의 몰수분의 특정 성분의 몰수 또는 용질의 몰수라고 해도 되고 용매의 몰수라고 해도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바로 몰 분율이 되겠죠. 또 전체 성분의 질량 분의 용질의 질량 또는 용매의 질량, 특정 성분의 질량을 하게 되면 이번에는 질량 분율이 됩니다. 이 질량 분율은 원래 그램 수분에 그램 수하게 되면은 단위가 없죠. 원래 분율 자체가 단위가 없어요. 분율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할까요? 분율을 프랙션이기 때문에 F라고 표현할까요? 분율은 0에서 항상 1 사이의 숫자를 나타냅니다. 전체 성분 중에서 내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전체가 40명인데 여학생이 한 명도 없으면은 40분의 0 하면은 제로죠. 전체가 40명인데 남학생이 40명이에요. 그러면 40분의 40 하면은 분율이 1이죠. 그래서 분율은 0과 1 사이의 값을 나타내게 되고 분율은 단위 그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몰 분율로 나타내든지 질량 분율로 나타내든지 단위가 없다는 것이죠. 자, 질량 분율을 기준으로 해봅시다. 질량 분율은 0에서 1 사이 숫자인데 거기에다가 100을 곱했어요. 100을 곱했기 때문에 뭐랍니까? 질량 100 분율이다라고 표현합니다. 100을 곱했다라고 하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단위를 뭘 주냐면은 퍼센트 단위를 주죠. 그래서 이까지가 분율이고 거기다 100을 곱하니까 질량 100분율. 질량 분율에다가 100만을 곱했어요. 10의 6성을 곱했어요. 뭐가 됩니까? 질량 100만 분율. 100만을 곱했다라고 하는 걸 나타내기 위해서 밀리언이 들어가죠. parts per million, ppm 단위. 그래서 ppm 단위라는 것은 질량 분율에다가 뭐를 곱했다고요? 100만을 곱했다는 의미예요. 또 질량 분율에다가 10억을 곱했어요. 10의 9성을 곱했어요. 빌리언을 곱했죠. 그러니까 단위가 뭐가 되냐면 ppb가 되죠. parts per billion. 분율에다가 100만을 곱하면은 질량 100만 분율. 분율에다가 10억을 곱하면은 질량 10억 분율. 분율에다가 100을 곱하면은 질량 100분율이 되죠. 그러므로 여기 질량 100분율에 대한 공식이 이거예요. 전체의 질량 분의 어떤 특정 성분의 질량, 이까지 하면 질량 분율이죠. 뭐 곱했어요? 100. 그래서 당연히 이런 공식으로 나올 수밖에 없죠. 자, 농도의 가장 기본은 뭐라고요? 분율입니다. 그 중에서도 몰 수비로 나타나는 몰 분율과 질량 비로 나타내는 질량 분율을 많이 나타내고 질량 분율은 100을 곱한 질량 100 분율, 100만을 곱한 질량 100만 분율, 10억을 곱한 질량 10억 분율을 많이 씁니다. 또 화학에서 많이 쓰는 농도가 있는데 그게 몰 농도와 몰랄 농도이죠. 몰 농도라고 하는 것은 용액 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 몰랄 농도는 용매 킬로그램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 반드시 여러분들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몰 농도라는 것은 용액 1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몰랄 농도라는 것은 용매 1kg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죠.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용해도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용해도도 있고 몰 용해도도 있는데 용해도도 몰 용해도도 간에 이거는 단서가 두 개가 있어요. 첫 번째 단서는 온도가 정해져 있어요. 온도마다 용해도가 다르거든요. 어떤 정해진 온도 25도씨 또는 30도씨, 50도씨 온도가 딱 정해져 있고 특정 온도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용해돼요? 최대한 용해될 때까지 더 이상 용해가 안 되는 정도로 용해되는 것을 포화 상태로 용해된다고 하죠. 자, 다시 할까요? 첫 번째로는 어떤 온도에서 두 번째로 최대한 용해되는 즉 포화 상태로 용해될 때의 용매 100g당 존재하는 용질의 그램수. 그거를 우리가 용해도라고 표현합니다. 그 다음에 이거를 몰 농도 개념과 비슷하게 해서 어떤 온도에서 최대로 용해될 때가 용해되는데 용액 1리터 중에 최대로 용해될 수 있는 용질의 몰수. 그것을 몰 용해도라고 합니다. 보통 문제에서는요, 몰 용해도라고 하는 것을 단위를 리터 분의 몰, 즉 몰 퍼 리터로 죽어서
용해도라고 하면은 이것은 말하지 않아도 몰 농도로 나타내는 용해도이기 때문에 무슨 용해도라고요? 몰 용해도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 다시 정리를 할게요. 166쪽에 농도에서 가장 중요한 농도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농도는 분율입니다. 두 번째 농도는 몰 농도, 세 번째 농도는 몰랄 농도. 그럼 여러분들 질량 백분율은 뭘까요? 분율에다가 100 곱한 거예요. 그렇게만 여러분들이 암기를 하시면 되겠죠. 여러분들 교재 166쪽 밑에 보니까 이번에 농도를 환산하는 공식이 나오죠. 농도 환산하는 공식인데 이 중에서 반드시 암기해야 되는 공식이 있어요. 첫 번째 공식을 여러분들이 반드시 암기하셔야 돼요. 자, 질량 백분율로 주어지는 어떤 용액이 있어요. 그것을 몰 농도로 전환하라 라고 하면은 몰 농도 값은 얼마냐면은 그 질량 백분율로 주어진 용액의 용질이 있죠. 용질의 몰 질량 분의 퍼센트 농도가. 이래서 10% 하면은 10, 35% 하면은 35. 그리고 그 수용액의 또는 용액의 밀도 곱하기 10을 하게 되면은 질량 백분율의 값을 몰 농도로 환산하는 것이 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 시간 관계상 제가 설명을 하지 않고 넘어갈 텐데, 이런 농도 환산하는 것, 질량 백분율을 몰 농도로 또는 몰랄 농도로 환산하는 것, 몰 농도를 질량 백분율이나 몰랄 농도로 환산하는 것, 또는 몰랄 농도를 몰 농도나 질량 백분율 농도로 환산하는 것은 어떻게 하느냐면은 처음에 35% 수용액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이것을 몰 농도로 환산하라 하면은 이 처음에 주어진 농도를 한글의 정의로 풀어헤쳐요. 한글의 정의가 여러분들 교재에서 어떻게 제가 표시해놨냐면은 이렇게 식 옆에 오른쪽에 볼트처럼 표시해놓은 거 있죠. 볼트처럼 특별히 표시해놓은 것이 몰 농도와 몰랄 농도와 위에 질량 백분율 농도에 대해서 그렇게 볼트처럼 표시를 해놨거든요. 자, 볼트처럼 표시해놓은 거 볼까요? 35%다라고 하는 것은 용액 100g 중에 존재하는 용질의 질량이 몇 g이라는 거예요? 35g이라는 거예요. 용질의 질량과 용매의 질량을 합한 게 용액이죠. 그러면은 당연히 용매의 질량은 몇 g이라는 걸까요? 65g. 물론 이것은 용액의 질량을 100g이라고 가정하고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한글로 풀어헤치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몰 농도로 고치라는 거예요. 몰 농도의 이제 식입니다. 항상 처음에 주어진 것은 한글의 정의로 풀어헤치고 나중에 이 농도는 식을 이야기합니다. 몰 농도의 정의가 뭐냐면은 용액 리터당 존재하는 용질의 몰수입니다. 이것이 원래 몰 농도에 대한 식이잖아요. 용액의 부피가 밀리리터 단위로 주어져 있으면 무조건 리터 단위로 고치면 돼요. 그래서 리터 단위의 숫자를 여기다 대입하면 되죠. 그리고 용질의 몰수를 여기서 구해서 여기다 대입하게 되면 결론적으로 무슨 공식이 나옵니까? 바로 질량 백분율 농도를 몰 농도로 나타내면은 그것은 몰 질량 분의 10 곱하기 퍼센트 농도값 곱하기 용액의 밀도 또는 비중으로 나오게 됩니다. 나머지 것들도 여러분들이 다 한번 전환을 해보십시오. 연습을 해봅시다. 167페이지 예제 문제가 있죠. 예제 문제. 다음은 산염기 적정에 사용되는 약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을 제조하고 표준화하는 과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 무게 백분율 50%의 NaOH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그럼 무게 백분율 50%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은 용액 100g 중에 존재하는 용질의 질량이 몇 g이라는 거예요? 50g이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러면은 여러분들 여기서 자연스럽게 용매의 질량은 몇 g이 될까요? 50g이 되겠죠. 또는 이렇게 하지 않아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용액이 꼭 100g일 필요는 없잖아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기준을 그렇게 놓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교재에 동그라미 2번을 보세요. 선택지 2번을 보세요. 정류수 60g에 NaOH 60g을 녹이면은 그때 농도는 몇 %가 됩니까? 50%가 맞죠. 자, 이 퍼센트 농도에 대해서 공식으로 이야기하면은 용액의 질량이죠. 용액의 질량 그램 단위 분의 용질의 질량 그램 단위 곱하기 100을 하면은 바로 질량 백분율 농도가 돼요. 여기서는 보니까 자, NaOH 용질을 몇 g이라고요? 60g. 그 다음에 정류수 몇 g? 60g. 이 용액의 질량이라는 것은 용매의 질량
더하기 용질의 질량에 해당이 되고 NaOH의 용질이 60g 그리고 물 용매 60g 그거 분의 NaOH의 용질 60g 곱하기 100을 하게 되면은 120분의 60이니까 2분의 1이고 곱하기 100 하니까 몇 퍼센트? 50% 수용액이 나오죠. 그래서 선택지 2번의 설명이 옳은 설명입니다. 선택지 1번 NaOH는 수분을 잘 흡수해요. 조해성이 있다고 하죠. 조자가 스스로 조자, 해, 용해가 되는 그리고 성은 성질. NaOH를 습도가 높은 날에 질량을 측정하다 보면은요. 이 질량을 측정하는 와중에 공기 중에 있는 수분을 먹으면서 질량 측정이 부정확한 경우가 많죠. 그래서 이렇게 수분을 잘 흡수하기 때문에 그 무게 자체가 처음부터 물을 흡수한 NaOH일 가능성도 많고 거기다가 질량을 측정하는 것 자체가 정확하지 않다라고 보죠. 네, 선택지 1번의 설명이 옳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선택지 2번도 옳았고 선택지 3번 나에서 증류수를 끓여서 사용하는 이유가 뭐냐? 자, 일단 이 50% NaOH 수용액을 만들었어요. 여러분들 이 50% 수용액을 뭘로 만들려고 해요? 0.1몰 농도로 만들려고 하잖아요. 50% 수용액이면은 이게 몰 농도가 얼마일까요? 좀 전에 했죠. 몰 농도는 몰 질량분의 10 곱하기 밀도 곱하기 퍼센트 농도가. 순서는 뭐든지 바뀌어도 상관없겠죠. 자, 이렇게 했을 때 NaOH는 Na 23.0, O 16.0, H 1.0 합해서 몰 질량 얼마? 40.0. 단위를 쓰지 말고 숫자만 쓰세요. 곱하기 10 곱하기 밀도 1.50 퍼센트 농도가 얼마? 50%. 이렇게 보니까 이 농도 값이 몇 몰 농도로 나오냐면은 18.7몰 농도로 나와요. 자, 18.7몰 농도의 이 수용액을 몇 몰 농도로 만들어요? 약 0.1몰 농도 NaOH 수용으로 만들죠. 그러면 얼마만큼 희석해야 될까요? 187분의 1배로 희석. 다일루션을 하면 될 거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저렇게 하게 될 텐데 그때 이거를 적당량 덜어서 부피 측정 플라스크에다가 넣어요. 부피 측정 플라스크에다가 넣고 물론 여기서 부피 측정 플라스크를 얼마를 쓰는가를 보니까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1리터 부피 측정 플라스크네요. 자, 이 18.7몰 농도 50% NaOH 수용액을 적당량만큼 들어서 여기다가 집어넣고 그 다음에 물을 더 집어넣어서 여기 1리터만큼 채운다라고 하는 게 지금 선택지 4번에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때 얼마를 들어서 1리터가 되게 만들면은 0.1몰 농도가 되냐는 거죠. 얼마를 들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피펫을 가지고서 들었을 때의 NaOH의 몰 수는 이 안에 들어가서 아무리 물을 많이 집어넣어도 나중 몰수하고 똑같을까 안 똑같을까요? 똑같죠. NaOH는 피펫을 가지고 넣은 것이 물을 더 집어넣든 안 넣든 간에 그 몰수 그대로 유지가 돼요. 처음에 이 몰수는 처음 들었을 때의 농도 곱하기 들었을 때의 부피. 나중에 이 몰수는 이제 희석을 시키면은 농도가 바뀌죠. 또 부피는 얼마나 되게 만드냐면은 1리터가 되게 만든다고 해서 나중에 부피에 해당되죠. 처음에 농도가 약 18.7몰 농도가 됐어요. 근데 얼마만큼 피펫을 가지고 덜어야 되냐? 이 리터 값을 우리가 계산을 해야 되겠죠. 나중 농도는요, 0.1몰 농도가 되게 한다고 했어요. 나중 부피는 얼마? 1리터 부피 측정 플러스 그랬으니까 1리터에 해당이 되겠죠. 그러면은 결국 이 식에 의해서 처음에 들었던 부피가 얼마인가를 계산해 봤더니 0.0053리터에 해당되고 밀리리터 단위로 고쳐보면은요, 이것은 5.3ml예요. 그러므로 여기 NaOH 수용액을 50% 수용으로 만들고 난 다음에 그것을 5.3ml를 피펫을 가지고서 덜어서 이 1리터 부피 측정 플라스크에 넣고 그 다음에 물을 이 1리터 눈금까지 채우면서 잘 섞어주면은 이것은 약 0.1몰 농도의 NaOH 수용액이 된다는 거죠. 근데 이때 이 50% NaOH 수용액을 5.3ml를 넣고 나머지는 다 물로 거의 1000ml 가까이 채워야 되잖아요. 그때 물을 뭘 사용하냐면요, 끓인 정류수를 사용합니다. 정류수를 만들고 난 다음에도 대기 중에 보관을 해놓으면은 대기 중에는 이산화탄소를 흡수하죠. 그러면 이산화탄소를 흡수하면 그것 자체가 어때요?
산성 성질을 나타내고 그 산성 성질이니까 NaH라고 하는 염기와 반응을 할 수가 있죠. 따라서 끓여가지고 이산화탄소를 완전히 제거를 하고 사용하는 것이 맞습니다. 선택지 3번에 보니까 나에서 정류수를 끓여서 사용하는 이유가 녹아있는 O2를 제거하기 위해서다. 이거나 어린 반푼을 수도 없는 소리죠. 선택지 3번이 틀렸구나. 답은 옳지 않은 것은 3번입니다. 일단 3번이 틀렸다는 걸 알고 우리가 계속 풀어볼까요? 동그라미 4번 가용에 5.3ml를 덜어서 여기 1리터의 부피층성 플라스크에 넣고서 정류수를 묶여서 1리터가 되게 만들면은 NaH 수용액의 농도가 약 0.1몰 농도가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만들어진 이 0.1몰 농도 정확하진 않지만 약 0.1몰 농도입니다. 이 NaH 수용액을 장시간 동안 보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NaOH나 KOH와 같은 강염기는요 유리를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NaOH나 KOH 말고 유리를 정말 잘 녹이는 것이 있죠. 그게 바로 뭡니까? 얼마 전에 대한민국에 큰 재앙을 불러일으켰던 불산이라고 하는 물질이 있죠. HF를 우리는 불산이라고 요즘 표현하지 않고 플로르와 수소라고 하지만 산업적으로는 불산이라고 표시해요. 그런데 이 불산 HF는 사람이 흡입을 하면은 그대로 사람이 목숨을 잃게 되는데 보통 산업적으로는 이 HF를 수용액 상태로 쓰는데 그냥 이렇게 수용액 상태로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여기다가 계면 활성제를 같이 혼합을 해요. 물론 사용하기 직전에 혼합을 해서 쓰게 되겠죠. 그러면은 산업적으로 HF 수용액을 도대체 뭐 하는 데 쓰느냐? 우리나라의 중심 대구 바로 북쪽에 구로 시작하는 그 동네에서 뭐 하는 데 쓰냐면은 우리나라의 전자산업은요 바로 구 거기에서 시작이 됐어요. 삼성전자나 LG전자나 또는 대우전자가 모두 거기에서 시작이 됐고 거기에서 보면은 다 뭐를 만들었냐면은 브라운관이 다 유리죠. 브라운관 유리고 또는 LCD 디스플레이도 유리기판이 마지막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잖아요. 근데 유리라고 하는 것이 그냥 공장에서 만들면은 우리가 보기에는 맨들맨들하게 부드러울 것 같지만 굉장히 울퉁불퉁해가지고 여기에다가 전자총을 쏜다든지 여기다가 빛을 조사하게 되면은 빛이 산란이 돼가지고 우리가 그 화면을 볼 수가 없어요. 따라서 어때? 아주 부드럽게 깎아야 되죠. 부드럽게 깎는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라인더 가지고 깎을 거예요. 어떻게 할 거예요? 그라인더 가지고 깎으면 저 유리기판이 다 금이 가버리겠죠. 이 브라운관이라든지 LCD 유리기판을 어디다 넣어요? HF 수용액에다 잡고서 넣었다가 빼버리면은 그대로 어떻게 돼요? 유리의 울퉁불퉁한 면을 저것이 다 깎아버려요. 알아서 깎아버리죠. 사실 그런 용도로 원래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공정에서도 HF 많이 사용하는데 자 정리합니다. NaOH 수용액은요 유리 용기를 비교적 잘 용해시켜요. 장시간 보관했을 때. 그런데 NaOH보다 더 심하게 유리를 잘 용해시키는 것. 접촉만 했다면 그대로 용해시키는 것이 대표적으로 HF, 불산이라고 하는 거고 불산 수용액을 많이 사용한답니다. 자, 여기 예제 문제에서는 이미 3번이 옳지 않았죠? 옳지 않은 것은 답이 3번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168쪽 섹션 4 용해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부터 계속 용액 단원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들어가십시오.